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결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그 속은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는 법이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겪은 이 일이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두고두고 남아있을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시장에서 전후에 팔면서 나라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했죠. 저희 두 사람은 아는 분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서로에게 푹 빠져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잊어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만나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착한 시어머니를 만나 시장에 나가서 전이라도 팔고 돈을 벌어 연명을 하고 있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당을 받으며 살았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여름과 겨울에는 공사일이 많지 않아 아예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물론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둘 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그러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모두의 걱정을 갖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식을 올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이랑 가깝게 살면 시집살이를 당해서 힘들 거라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얻으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남편도 전국 공사 현장으로 옮겨 다니는 판국의 신혼집을 어디에 얻든지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시댁에 있는 눈감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물론 저도 시집살이를 걱정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 위로 착한 형님이 한 분 계셔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형님은 바깥일을 하다가도 저희 부부에게 일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와 주셨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붙잡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둘째야, 마당에 걸려있는 깨를 놓은 거 내가 치웠냐? 네 어머니, 곧 비가 올 것 같아서 통에 넣어 안에 넣어두었는데요. 아이고, 그걸 치우면 어떡해. 내가 부이 오기 전까지 더 말려놓으려고 꺼낸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들어가서 바로 가지고 나올게요. 아이, 됐다. 걘 또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사고 칠라. 내가 할 테니 그냥 놔둬라.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도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겠죠? 그래도 이런 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첫째야, 이왕이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둘째를 잡고 잘 가르쳐라. 어머니, 제가 잘 얘기할게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형님은 재빠르게 제 옆에 다가와서 방패막이를 해주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잡아먹고 괴롭히는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 맞추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부딪히다 보니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에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초에 시어머니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때 제 나이는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괜히 눈감방에 신혼방을 차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에게 점점 적응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예뻐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전을 만들어 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이에 수경아, 오늘 점심에는 김치전이랑 빈대떡 좀 부쳐 먹자. 네, 오늘 비 오는 날도 아닌데 저는 왜요? 어머니, 기름진 음식 안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만들어 와봐. 웬만하면 녹두전도 해주면 좋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도 안 되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 오늘 해오라고 하시니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다양하게 전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는 한 입씩 드시더니 지 정도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시장 자리 계약서를 꺼내 저에게 주셨죠. 어머니, 이건 시장 계약서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너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야?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고 시장 자리 잡아놓은 곳에서 전장사나 한번 해봐라. 어머니, 저는 이거 못 받아요. 시장 구속 자릿세도 싼 게 아닌데 이런 곳에 돈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종혁이는 주구장창 공사장이나 다니고 있는데 너라도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장사 한번 해보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하던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게요. 이거 얼른 가서 취소하세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서운하셨나 봐요. 시장 자리 계약서 안 받으면 앞으로 제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셨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로 했고 시장 구석에서 전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전 연구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노력이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꾸준히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도 생기게 되고 수익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 듣기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평화로운 저희 집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사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편이었고 술도 엄청 마셔댔어요. 신혼 초에는 못 들어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술주정이 얼마나 심한지 열불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러 가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날도 연락 한 통 없이 화뭉차사였기에 당연히 다음날 들어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실주장을 부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 식구들을 잠을 다 깨워놓고 마당에 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면서 온갖 성질을 부려댔죠. 결국 시어머니와 제가 다급히 말리기 시작했고 겨우 자리에 눕혀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일어나서 돈만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말 말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그냥 냅두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경찰서인데요. 박종혁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제가 박종혁 아내인데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왜 경찰서에 잠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박종옥 씨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리셨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술을 먹고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올렸던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 옆에서 남편 대신 사과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술이 덜 깬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합의도 힘들 뻔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인 덕분에 피해자분이 양해를 해주셨고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었죠. 남편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의 속은 항상 문드러져 있었어요. 저 또한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갔고 눈만 마주치며 싸워야 했죠. 당연히 이혼 소리는 수도 없이 내뱉었고 정말 법원까지 갈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자식들과 저만 보면 연목이 없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개과천선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남편은 끝까지 정신 차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돈 문제를 일으켜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쫓아온 적도 있었죠. 여기가 박종영네 집 맞지? 그쪽이 아내분이신가? 네,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요.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 빌려간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박종혁 지금 내 연락도 안 받고 갚을 생각도 안 하니까? 그쪽이 대신가 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총혁이가 돈을 빌려다니요. 저희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직접 가셔서 해결하세요. 아이고, 여기 뭐 대가족이 사시나 보네? 그쪽은 박종혁 엄마 되는 사람인가? 네, 제가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만 도움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랑 해결을 하셔야지. 아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쩝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마침 집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계신 상황이었기에 무사히 돈 달라고 쫓아온 사람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마다 이런 사고를 치니 저는 골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잘 해결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셨고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 생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혼하고 홀로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이혼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로 했죠. 그러나 이혼을 하자고 통보할 상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빚쟁이가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연락도 안 받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이니까 그냥 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겠지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대로 이혼을 통보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지난번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겠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조차 없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모른다는 얘기만 돌아왔죠.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촉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약간 등 뒤가 싸늘한 게 이번에는 기분도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어보았는데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아서 들어오겠지 싶어 포기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다 큰 성인 남성에게 일이 있을 게 뭐 얼마나 있겠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한동안 일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때 당시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이랑 같이 공사 현장에 다녔는데 아침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형수님, 아침에 일찍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종혁이 형, 지금 집에 있나요? 집에. 있으면 빨리 공사 현장 나오라고 전해주시겠어요? 그 사람 지금 집에 없는데 설마 현장에도 안 나간 거예요? 예, 지금 며칠째 무단 결근을 해서 공사 담당자가 잘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일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재민 씨 전화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제 전화뿐만 아니라 담당자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중에라도 들어오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후배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사 현장에 와서 술 냄새를 풍길지언정 2달 정도는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 반, 불안감 반으로 전화를 한 번 더 해보았죠. 그런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화 신호음이 갔었는데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꺼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일도 안 나갔다고 하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 달에 2~3번씩은 꼭 사고를 칠 정도로 워낙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니까 또 어디서 사고나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물론 남편 고등학교 후배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는 했었죠. 어머니, 아까 종혁 씨 고등학교 후배가 전화를 해왔는데 공사 현장에도 안 나갔다고 하네요. 2달 정도 무단 결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며칠째 안 온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아휴.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녀석 때문에 내 속이 다 문드러진다. 그래서 말인데 늦었지만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까요? 성인 남자는 신고하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며칠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재수 씨,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종혁인 녀석,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사고 치고 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테니까 그냥 좀 두고 보죠. 조흥민이 말이 맞다. 개월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몇 달 동안 안 들어오기도 하잖냐. 괜히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사고 친 거 보고 창피할 바에야 그냥 두고 보자. 나도 골치덩이 하나 사라졌으니 잘 됐다 생각하련다. 남편이 없어졌는데도 가족들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오히려 남편이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했죠. 사람 없어진 것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이탱이가 하나 빠져나간 것처럼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금방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걱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몇 주 정도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죠. 물론 예전에도 한 6개월 정도는 사라진 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라진 것도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찜찜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들어오건 말건 신경도 안 썼어요. 오히려 1년이라니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신기하더군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남편을 찾아대더니 이제는 없는 게 익숙해진 것인지 1년이 넘어가니까 아빠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라고는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끝이었고요. 매일 같이 술을 퍼마시던 고등학교 친구들은 소식을 물어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은 헛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년 정도 지났으니 남편이 이제 곧 사고 치고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이혼 얘기도 꺼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아직 어린아이들을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혼 소리도 안 꺼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데 막상 남편 없이 키워보니 오히려 편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혼을 하겠다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2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고 집에도 오지 않았죠. 이쯤 되니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지만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쳐서 옥에 갇혀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도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슬슬 세상을 떠난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잠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시키실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시어머니 앞으로 갔죠. 어머니, 혹시 뭘 시키실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요. 남편이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찾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혁이가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면 그 정도면 아마 어딘가로 떠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괜히 힘들게 시댁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편히 살아봐요.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이 시댁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해서 완전히 이별한 것도 아니고 혼자 편하게 살려고 막 식구들 버리고 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재촉하시고 방귀에 나가라는 말도 하고 돈 없어도 해주겠다고 해서 얼른 나가라고 하시던데 그래서도 저는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밖에 나가 아이들만 데리고 살면 편하고 좋을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나이처럼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모른 척하면서 계속 같이 지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도 결국에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어느덧 남편이 사라진 지 3년 차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전월 팔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에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의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형님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호더군요. 동서, 큰일 났어. 지금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동서도 장사 줬고 빨리 와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멀쩡하셨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우유 배달 끝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쓰러져 계시더라고. 지금 119 구급대원 도움받아서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동서도 이쪽으로 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밝게 잘 다녀오라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니요. 저는 결국 장사 시작도 못 해보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듣게 된 소식은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장사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형님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일찍 발견해서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덕분에 목숨은 잃지 않아도 됐었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생기고 마비 증상이 남아있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죠. 형님과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간병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뇌졸중에 좋다는 것들을 구해다 드리기도 했죠. 그러던 중 형님이 아는 분을 통해서 뇌졸중에 좋은 약초를 알아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약초를 캐러 갈 건데 같이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형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약초라도 캐서 뇌졸중 증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형님과 저는 바다 주변 땅에서 자란다는 방풍도 뜯으러 가고 뇌질환에 좋다는 약초도 캐기 위해 여기저기 동네 산으로들로 찾아다녔어요. 아무래도 둘 다 약초를 캐본 적이 없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 그냥 무작정 주변 뒷산 같은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약초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 아무리 봐도 약초가 안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약초 방풍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산에서 자란다고 적혀 있던데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2시간을 넘게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그 약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다른 산으로 가보자. 결국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약초를 찾지 못하고 산을 내려와야 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형님이 원래 가기로 했던 산이 아니라 야산으로 행선지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큰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이 아니라 야산에 가야 진짜 귀한 약초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야산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났죠. 여자 둘이서 그 험한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형님이 야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였고,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야산에 올라가니까 길은 험하긴 해도 여러 약초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찾아다녔던 뇌질환에 좋은 약초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죠. 형님, 지금 말씀하신 약초를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어디 보자. 이거 맞는 것 같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많은 것 같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왕 온 거 조금만 더 올라가서 캘까요? 그러자 이왕 온 거 넉넉하게 캐서 가야지.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얼른 캐고 해지기 전에 다시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 욕심이 무서운 것이었더라고요. 막상 찾아다니던 약초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씩 캐다 보니까 이왕 온 거 넉넉하게 캐서 가지고 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조금씩 깊숙이 들어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러 다니게요.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이 약초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듯 보였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야산이라서 그런지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죠. 저희 두 사람은 당황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무작정 내려가 보자는 형님의 말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산 속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요? 여기저기 헤매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누군가 야산에 불을 피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집 같지는 않지만 버려진 컨테이너에 살림을 차려놓고 사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올라갈 때는 보이지 못했으니 아마도 저희 두 사람이 무작정 내려가겠다고 걸음을 옮기다가 길을 잘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누가 살고 있는 모양이네. 해지기 전에는 얼른 가서 내려가는 길부터 물어보자. 형님, 저기 누가 사는 줄 알고요?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있는 거면 내려갈 방법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일단 가보자. 설마 우리가 여자라도 두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저는 아무도 없는 야산을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혹시 나쁜 사람이라도 있는 거면 어쩌지 하면서 우물쭈물했었어요. 그러나 형님은 시원한 성격 덕분인지 그냥 무작정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어떤 남자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은 바로 3년 전 사라졌던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도 저희 두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남편의 몰골이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채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것인지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제 남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순간 앞으로 다가가서 가슴을 치면 난리를 쳤어요. 당신, 꼬리,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멀쩡한 집이랑 가족 다 버려두고 왜 야산에서 3년간 숨어서 산 건데? 설마 또 사고 치고 여기 숨어 들어와 있는 거야?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사고 쳐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가족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니, 당신. 사고 쳐서 가족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취미고 특기잖아. 그런데 이제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야산에 들어와 산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내가 집에서 나오게 한 달 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이 생긴 걸 알았거든. 서방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하자고 권유했는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루 보러 하루 먹고서는 상황에 제 치료비까지 가족들이 부담하게 하는 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남편은 다발성 골수종에 걸린 후 항암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가족들에게 짐이 되게 싫어 고민 끝에 치료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죠. 대신 자연치료를 해보자고 산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물론 아무도 없는 야산에서 홀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내려가 가족들에게 알릴까 생각해보기도 했대요. 그러나 본인의 상황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당장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할 게 뻔하니 그냥 모든 것을 숨기고 연락을 끊은 채 야산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짐이 되는 게 어딨어? 죽을 병에 걸려놓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또 사고나 치고 있겠다 생각했잖아. 여보, 진짜 미안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오. 적절한 시기에 병이 발견되었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 자연치료가 잘 맞는 것 같아. 3년 동안 여기에서 살면서 가끔씩 아픔을 느끼는 것밖에 없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동안 남편이 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서 철이 들은 것인지 이런 속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것에 놀랐던 것 같아요. 형님도 남편의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위로를 해줬죠. 서방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런 짓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아파도 가족끼리 해결을 해야죠. 오늘 여기 올라오길 잘했네. 얼른 짐 대충 챙겨서 우리랑 같이 내려가요. 형수님, 저와 안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분만 내려가세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둘만 내려보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내려가. 너, 그동안 사고란 사고는 다치면서 살았고 이제는 아프기까지 하는데 무슨 염치로 내려가? 서방님,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울 거예요. 3년째 사라진 아들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세요. 사실 가족들은 남편이 사라진 게 더 좋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사고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가족인데 아무 소식 없는 가족이 걱정되지 않을 리는 없었죠. 남편은 한참 동안 내려가기를 주저하다가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야산에 살고 있는 걸 몰랐으면 모를까 만났으니 무조건 데리고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발견했으니 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상황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마음을 바꿔먹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내려와 대충 씻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죠. 당연히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니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을 펑펑 흘리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남편의 등짝에 손을 올리면서 힘겹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3년 동안 대체 어디 있었어? 대체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침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두 분은 엄청 놀라면서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느니 다시 야산에 올라가서 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덕분에 한동안 집안에서는 남편의 치료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 치료 받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내 절정으로 펼쳤는지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게 치료를 포기해버리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쩌라고. 아무리 그러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자꾸 치료받으라고 하시면 다시 아무도 모르는 야산으로 숨어들 거예요. 애미 앞에서 목숨으로 겁주는 거냐? 너는 어제 항상 내 생각만 해.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시어머니가 자식 보내고 제대로 살 수나 있겠냐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은 가족들의 설득에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남편은 병원에 도착해서 상태를 볼 겸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남편은 자연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검사 결과는 확인해 보니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거의 말기에 가까운 상태였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3년 만에 만나게 된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만들려고 했죠. 여보, 항암 치료 한 번만 해보자. 우리 성빈이, 성준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노력해보자.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에 허가 없을 거라고 하잖아. 그냥 나는 가족들이랑 남아있는 시간 보낼래? 나는 당신 그렇게 못 보내. 그러니까 제발 항암 치료 한 번만 해보자. 혹시 알아? 당신은 항암 치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 아주버님도 남편이 한 번만이라도 항암 치료를 받기 원했는지 얼굴만 보면 자꾸 치료를 받으러 가자는 말씀을 하셨죠. 가족들의 성화에 결국 남편은 뜻을 받아들였고 곧장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독한 항암 치료 약을 사용하면서 남편을 정말 힘들어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안쓰러웠지만 저는 나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 살아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남편의 사망 후에 저에게는 더 큰 외로움이 찾아왔다고요. 왔어요. 강한 남편이 있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남편의 추억을 기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죠. 생계를 유지하며 저희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견디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간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가슴에 남겠지만 이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을 채우고 하늘의 별이 되었죠. 저는 남편이 떠나긴 며칠 전부터 자연치료를 하게 그대로 놔뒀다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괜히 항암 치료를 시켜서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이 미리 신호라도 주는 것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떠나기 며칠 전부터 굉장히 분주했어요. 갑자기 짐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는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었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사고 많이 쳐서 힘드셨죠. 앞으로는 집에서 사고 칠 사람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인생을 즐기다가 오세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 잘 닦아 놓고 있을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젊은 애가 더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 너는 가족들 옆이 그렇게 신려산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게 싫어. 그래도 형제로 지낼 세월이 몇 년인데 자꾸 간다는 소리를 하니까 서운해. 나 가족들한테 내려온 거 후회 안 해. 잠시뿐이겠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 또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 그런데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형, 나 저 세상 가게 되면 어머니랑 우리 가족들 잘 부탁해. 여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조금이라도 더 살 생각을 하자. 여보, 나 저 세상 가더라도 하늘에서 가족들 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잘 키워줘야 돼. 그리고 이거 받아. 남편은 갑자기 손바닥을 펴보라고 하더니 가지고 온 가방 안쪽에 숨겨놓은 엄청 값비싼 약초들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약초는 왜 주나 했죠. 내가 가족들한테 줄 게 약초밖에 없어서 미안해. 내가 살면서 큰 잘못을 많이 해서 하늘이 벌을 주려고 먼저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여보, 갑자기 이 약초는 왜 주는 건데? 내가 가기 전에 식구들한테 이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지난번에 산에 올라갔을 때 캐왔어.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가족끼리 나눠 먹고 오랫동안 건강해야 돼. 알겠지? 남편은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약초를 건네주었어요. 그 약초를 보고 남편의 마음을 느낀 온 가족들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이틀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바람 솔솔 부는 좋은 곳을 모셔주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물론 저희 아이들은 잠시나마 함께한 아빠를 좋아했는지 한동안 자꾸 찾아대서 조금 눈물을 흘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고 다행히 잘 받아들인 건지 요즘은 밤하늘에 뜬 별만 보면 아빠 별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몇 달 안 되는 시간이 한없이 짧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너무 행복했죠.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가족을 보내게 되니 한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점은 하늘에서 남편이 저희 가족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겠지만 하늘에서 지켜봐주는 남편을 믿고 씩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했던 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주려고요. 제가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살아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